항체 약물 접합체, 이 ADC 시장이 지금 말 그대로 전쟁터입니다. 네, 맞습니다. 글로벌 제약사들이 이 차세대 항암제라는 왕좌를 차지하려고 조 단위 돈을 그냥 쏟아붓고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깊게 파헤쳐볼 리켄바이오, 바로 이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는 한국의 대표 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ADC, 이걸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테니 아주 쉽게 비유를 좀 해볼게요. 네네. 암세포만 귀신같이 찾아가는 유도미사일, 그러니까 일명 스마트 폭탄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스마트 폭탄이요? 네, 항체라는 유도장치가 암세포에 딱 달라붙으면 거기에 이제 묶여있던 아주 강력한 화학폭탄이 터지는 거죠. 아, 그래서 암세포만 정밀 타격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 게임의 승패는 결국 얼마나 정확하게 그리고 또 얼마나 안전하게 암세포만 골라 죽이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회사가 가진 무기, 그러니까 파이프라인들을 하나씩 좀 뜯어보죠. 역시 가장 주목받는 건 LCB84인데 이게 그렇게 대단한 건가요? LCB84는 TROP2라는 표적을 공격하는 ADC입니다. TROP2요? 네. 근데 잠깐, TROP2를 공격하는 약은 사실 이미 있어요. 길리어드의 투로델비가 대표적이거든요. 아, 이미 있었군요. 네. 하지만 이게 심각한 부작용이라는 아킬레스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암세포뿐만 아니라 피부나 위장관 같은 정상세포에도 TROP가 좀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걸 공격하면서 멀쩡한 세포까지 같이 피해를 줬던 거죠. 잠깐만요. 그럼 기존 약들은 암세포 잡으려다가 정상세포까지 공격하는 말 그대로 무차별 폭격에 가까웠다. 이런 말씀이네요. 정확합니다. 바이오의 LCB84는 이걸 해결했다는 거잖아요. 아니, 거대 기업도 못한 걸 어떻게 해결한 겁니까? 비결이 뭐죠? 바로 거기서 이제 기술의 차이가 드러나는 겁니다. LCB84는 아주 영리하게도 정상세포에는 없는 잘려나간 형태의 TROP2만을 딱 인식해요. 아, 잘려나간 형태요? 네, 이 잘려나간 TROP2는 암세포에서만 특이하게 나타나는 표식이거든요. 즉, 아군하고 적군을 확실히 구분해서 적군에게만 미사일을 쏘는 겁니다. 그렇군요. 전임상 데이터가 이걸 딱 증명하는데 경쟁 약물이 100mg을 써야 나오는 효과를요. LCB84는 단 2mg. 2mg요? 네, 그러니까 50분의 1 용량으로 더 뛰어난 효과를 보였어요. 안전성이란 효능,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셈이죠. 50분의 1이라니. 그 가치를 알아본 게 바로 글로벌 빅파마, 얀센이군요. 그게 2조 2천억 원짜리 계약이었죠. 맞습니다. 계약금만 1,300억 원을 이미 받았고요. 네. 이제 2026년에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임상 1, 2상 중간 결과를 보고 얀센이 이 LCB84의 모든 권리를 사들여서 단독으로 개발할지 이걸 결정하게 됩니다. 단독 개발 옵션 행사요? 네. 만약에 얀센이 오케이, 우리가 다 가져가서 키우겠다라고 하면 리가켄바이오 입장에서는 그날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그 즉시 약 2,700억 원의 현금이 추가로 들어옵니다. 와. 그리고 그 순간부터 LCB84 개발에 들어가는 수천억, 수조 원의 모든 비용은 100% 얀센이 부담하게 되는 거죠. 야, 그럼 리가캠은 사실상 돈 한 푼 안 들이고. 그렇죠. 자기 기술로 만든 블록버스터 신약의 탄생을 그냥 지켜보면서 나중에 로열티까지 받는 그야말로 최상의 시나리오가 펼쳐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LCB84가 미래의 대박 홈런을 노리는 4번 타자라면 당장 현금을 벌어다 줄 선수도 필요할 텐데요. 상용화에 가장 가깝다는 LCB14. 이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나요? LCB14는 HR2 양성 유방암 같은 걸 타겟하는데요. 중국 파트너사인 포순제약이 이미 임상 3상을 끝냈습니다. 아, 벌써요? 네, 2026년 중국 시장 출시가 목표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리가켄바이오 역사상 처음으로 네. 연구개발 단계의 계약금이 아니라 진짜 약이 팔릴 때마다 따박따박 돈이 들어오는 이 로열티 수익이 발생한다는 뜻이거든요. 아, 안정적인 현금 흐름. 그러니까 월급 같은 캐시카우가 생기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LCB14의 글로벌 전략이 좀 특이하더라고요. 그냥 기술만 팔고 끝낸 게 아니던데요. 네, 이게 이 회사의 영리함을 보여주는 지점입니다. 영국 익수다라는 회사의 글로벌 판권을 넘기면서 거꾸로 리가캠이 익수다의 지분을 사서 주요 주주가 됐어요. 아, 파트너의 주주가 됐다. 네, 단순한 라이센스 계약이 아니라 파트너의 성공에 직접 베팅을 한 거죠. LCB14가 성공하면 로열티를 받아서 좋고 네.
파트너사인 익수다의 기업 가치가 올라서 상장하거나 M&A 되면 지분 가치 상승으로 또 한 번 대박을 터뜨리는 이중으로 수익을 내는 구조를 설계한 겁니다. 이야, 기술을 팔고 그 기술을 산 회사의 주주가 돼서 과실을 또 한 번 나눈다. 정말 영리한데요. 그럼 이 두 파이프라인 말고 다른 숨겨진 보석들도 있습니까? 물론이죠. 특히 LCB97 계약은 리가켐이 한 단계 진화했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어떤 면에서요? 기존에는 주로 컨주얼2라는 리가켐의 독보적인 접착제, 즉 링커 기술만 빌려졌거든요. 네, 링커 기술이요. 근데 LCB97은 리가켐이 직접 발굴한 항체라는 유도장치까지 포함된 완전체 신약을 오노약품에 기술 이전한 첫 사례예요. 아, 이제는 부품이 아니라 완성품을 파는 거군요. 그렇죠. 한마디로 소스 맛집에서 이젠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으로 발돋움했다는 걸 증명한 거죠. 전임상 단계에서 무려 9,400억 원의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대단하네요. 다른 것들도 간단히 좀 짚어주시죠. 주목할 만한 게 두 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는 LCB71인데요. ROR1이라는 표적을 노립니다. ROR1. 이 ROR1이 얼마나 귀한 몸이냐면 2020년에 머크, MSD가 ROR1 파이프라인 딱 하나 가진 회사를 약 3조 원에 인수한 전례가 있어요. 3조 원이에요? 네. 현재 LCB71의 권리를 가진 중국 시스톤이 이걸 다른 빅파마에 되팔면 리가켐은 앉아서 그 계약금의 상당 부분을 나눠받게 됩니다. 아, 또 다른 조단이 대박이 터질 수 있겠네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LCB41A는 면역항암제가 안 듣는 냉종양을 공략할 열쇠로 꼽히는 B7-H3를 타겟하는데요. 이미 다이치산쿄와 MSD가 이 시장의 가능성을 보고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어요. 그럼 리가켐은 후발주자인데 네, 하지만 더 안전한 약이라는 무기로 후발주자의 이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이 모든 성공의 바탕에는 결국 기술력이 있다는 건데 리가켐의 근본적인 경쟁력은 대체 뭔가요? 그 비밀 소스가 궁금합니다. 핵심은 컨주얼이라는 플랫폼 기술입니다. 특히 ADC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링커 기술이 독보적이에요. 링커요? 네, 링커는 항체랑 약물을 연결하는 고리인데요. 제가 아까 ADC를 스마트 폭탄이라고 비유했잖아요. 네네. 경쟁사들의 링커는 이 폭탄을 운반하다가 혈액 속에서 불안정하게 흔들려서 가끔 엉뚱한 곳에서 폭탄을 떨어뜨리는 문제가 있었어요. 이게 바로 부작용의 원인이죠. 아, 목표 지점에 가기 전에 터져버리는군요. 그럼 리가켐의 링커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리가켐의 링커는 암세포 내부에만 존재하는 특수한 열쇠에만 반응하는 자물쇠처럼 설계됐습니다. 자물쇠요? 네. 혈액 속에서는 절대 열리지 않고 목표물인 암세포 안에 정확히 들어갔을 때만 찰칵하고 열리면서 약물을 방출하는 거죠. 아, 이게 바로 안전성이군요. 그렇습니다. 이 기술 하나로 글로벌 빅파마들을 고객으로 만든 겁니다. 마치 반도체의 TSMC처럼요. ADC를 만들고 싶은 회사들은 리가켐의 컨주얼 기술을 사다 쓸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든 거죠. 기술뿐만 아니라 사업 모델 자체도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으로 아주 잘 짜여 있군요. 정확합니다. 막대한 돈과 시간이 드는 최종 임상까지 직접 다 하기보다는 유망한 초기 단계에서 기술을 팔아서 안정적으로 현금을 확보하고요. 네. 그리고 이 기술을 얀센, 암젠, 오노 등 여러 회사에 비독점적으로 팔 수 있으니까 수익 창출 기회는 계속 늘어나죠. 그렇게 번 돈으로 또 다른 신약을 개발하는 선순환 구조로 완성한 겁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전장을 한번 둘러보죠. 리가켐이 싸우고 있는 이 시장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누군가요? 명실상부한 제왕은 일본의 다이이치산쿄입니다. 다이치산쿄. 네. 엔허투라는 블록버스터 약물로 시장을 거의 평정했죠. 리가켐의 전략은 명확해요. 다이치산쿄 약물의 강력한 효과는 유지하되 우리만의 무기인 안전성으로 차별화하겠다는 겁니다. 효과는 비슷하게, 부작용은 더 적게. 그렇죠.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건 속도입니다. 속도요. 네. 중국의 켈륜 바이오텍 같은 회사들이 머크와 손잡고 무서운 속도로 임상을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리가켐이 정교하게 성을 쌓는 설계자라면 저들은 그냥 모든 걸 다 때려 부수면서 전진하는 경주자에 가깝습니다. 설계자 대 경주자의 구도군요. 흥미롭네요. 그런데 이런 싸움을 하려면 결국 돈, 즉 실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리가켐의 재무 상태는 어떤가요? 최근 얀센 오노와의 계약 덕분에 2025년 3분기 실적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254% 급증했고요. 영업이익도 흑자로 돌아섰어요. 네. 더 중요한 건 최대 주주도 오리온으로 바뀌면서 약 1조 원에 가까운 현금을 확보했다는 점입니다. 아, 오리온이요? 네.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 대부분의 바이오 기업들이 돈줄이 말라서 힘들어할 때 리가켐은 걱정 없이 공격적인 R&D를 할 수 있는 압도적인 체력을 갖추게 된 거죠. 전쟁터에서 실탄이 가득 찬 탄약고를 가진 셈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든든한 뒷배가 생긴 거군요. 그 외에 잠재적인 리스크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 주식시장에서 흔히 말하는 오버행 같은 것들이요. 전환사채 물량은 현재 없고요. 임직원 스톡옵션 물량이 한 5% 정도 있는데 이건 뭐 통상적인 수준이라 큰 부담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오히려 최근에 긍정적인 뉴스들이 많았죠. 오노약품에서 마일스톤이 또 들어왔고 세계 최대 바이오 행사인 JP모건 컨퍼런스에 공식 초청받아서 기술력을 뽐냈습니다. 아, 인재 영입 소식도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머크 출신의 유능한 인재를 신약연구소장으로 영입하기도 했고요.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세계적인 기술력, 빅파마 파트너, 든든한 자금력까지 갖춘 그야말로 황금 포트폴리오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바이오 투자는 항상 동전의 뒷면을 봐야 하잖아요. 그럼요. 가장 큰 리스크, 딱 하나만 꼽으라면 뭘까요? 역설적이게도요. 가장 큰 기대감이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기대감이 리스크라고요? 네, 바로 얀센의 선택이죠. 2026년 모두가 얀센이 당연히 LCB84의 옵션을 행사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만약에 예상과 달리 임상 데이터가 실망스러워서 얀센이 옵션을 포기하거나 결정을 미룬다면 그 실망감은 그대로 주가에 큰 충격을 줄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경주자들, 그들의 속도전도 무시할 수 없겠네요. 물론입니다. 중국 헬륜 머크 연합이 우리보다 먼저 TOP2 시장을 장악해버릴 위험이 항상 존재하고요. 네. 또 최근 부상하는 미국의 생물보안법 때문에 중국의 위탁 생산 파트너사인 우시바이오로직스를 이용하는 데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외부 변수고요. 마지막으로 현재 주가에는 이런 모든 성공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 부분 미리 반영되어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정리해보면 리가켐 바이오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설계도와 든든한 자금을 가진 설계자이지만 시장을 선점하려는 경주자들과의 치열한 속도 경쟁, 그리고 얀센의 결정이라는 운명의 순간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가 오늘 나눈 모든 자료 너머에 있는 본질적인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리가켐의 최대 강점은 안전성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다이이치 상교의 엔허2 같은 약들이 성공하면서 의사들은 특정 부작용을 관리하는데 점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만약 경쟁사의 약이 조금 더 독하지만 효과는 약간 더 좋게 나와서 시장에 먼저 출시된다면 과연 시장은 리가켐의 안전성을 선택할까요? 아니면 이미 익숙해진 부작용을 감수하고서라도 그 약간의 효능을 더 좇을까요? 그러네요. 이것은 단순한 기술의 싸움이 아니라 의사들의 치료 관행과 시장의 인식을 바꾸는 훨씬 더 큰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